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오늘 발표할 하루 신규 환자 규모는 4,0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부스터샷 효과로 유행의 범위가 줄고 위중증 환자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갈등을 극적 봉합하고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대표 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향한 진심으로 호소하고 윤 후보가 포용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묵살했다며 자세를 낮추고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관 3명이 희생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반년 전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너무도 닮아서 성급한 대응이 반복된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앞서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방역 패스 효과를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 이후 정부는 연일 방역 패스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줄기 시작해 19일 이후 완연히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앞서 실시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와 사적 모임 규제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유흥시설 등에 국한했던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 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축소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부터 해제한 뒤 감염 위험도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줄일 방침입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유흥시설 등이 1그룹, 식당, 카페 등이 2그룹, 학원과 PC방 등이 3그룹으로 분류돼 있는데 유행 안정화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방역 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유행 안정화 전이라도 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패스 예외 사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상 예외 확대를 검토 중이며 예외 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필요성과 함께 이 같은 보완책 마련 노력을 오늘 예정된 법원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집행정지 신청건과 달리 이번 재판은 식당, 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중단 여부를 다투게 되는 만큼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방역 패스 효과를 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83명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4,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현재 유행 상황과 관련해 백신 3차 접종 효과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과 위중증 규모가 더 축소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 0시 기준으로 882명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일주일간 학생 3,54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하루 평균 520.6명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 하루 평균 96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인 것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만 1,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 3차 접종 대상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18살에서 59살 사이 청장년층인데 이들의 접종 예약률은 절반밖에 안 돼서 방역당국이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 3차 접종 대상이 되는 3,869만 명의 절반이 이미 접종을 마쳤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 상당수는 60대 이상인데 이제 양상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새롭게 3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1,245만 명의 대부분은 지난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한 18살에서 59살 사이 청장년층. 이 연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아직 51.4%에 불과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5주간 청장년층의 돌파 감염이 꾸준히 느는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접종을 하고 석 달이 됐다면 반드시 3차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장년층은 고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낮지만은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계층이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 시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백신의 효과가 확인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도 3차 접종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집안 내에서의 감염 전파 위험성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접종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예약하고 7일이 지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 당일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시작된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의 계도 기간이 오는 9일 자정에 끝납니다. 이후엔 방역 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6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보고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거브레수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변이들처럼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숨지게 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쓰나미는 매우 크고 빨라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제압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식당과 카페 등 방역 패스 대상 사업자가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에 5시간 넘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오후 2시쯤 전자출입 명부 사업자 관리 앱에서 접속 지연 장애 문제가 발생했고 저녁 7시 20분쯤 이를 복구해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긴 했지만 저녁 시간까지 장애가 이어지면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며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불을 켜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집회도 예정돼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밤 9시에 영업을 마친 카페 사장이 간판과 실내 전등을 켜놓은 채 가게 문을 잠깁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에 항의하며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 점포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에 동참한 겁니다. 지금 시간은 밤 9시 46분입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밤 9시가 넘으면 이 카페는 진즉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저도 2년간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역 패스 부분은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감시자 역할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정책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 영업 제한 철폐를 호소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고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는 이달 말 자영업자 20만 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보다는 손실을 100%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작년 7월까지 총 15개월 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 안 한 겁니다. 보상 안 하고 작년 7월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 겁니다. 오는 10일과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방역 패스 논란에 이어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6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주 청구 건수 또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도 평균 22만 건에 달했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감안해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사람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존 한 차례 실시하도록 하던 한국발 중국행 여객기 탑승 전 PCR 검사 횟수를 2차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 17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자녀를 둔 가장과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그리고 아직 1년도 안 된 막내 소방관까지 한 팀이었습니다. 혹시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찾으러 들어갔다가 불길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고립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나오는 화재 현장에서 구급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실종된 소방대원 3명이 발견된 겁니다.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대원 5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건 오전 9시 10분쯤.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나머지 3명은 내부에 고립됐다가 3시간 반 만에 구조됐지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전날 밤 첫 화재 발생 직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밤샘 진화 작업으로 7시간 만에 불길이 거의 잡혔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꺼지는 듯했던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최대 5개 소방서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100여 명에 달하는 인력과 장비 수십 대가 투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내부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고 매캐한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내부에 투입된 소방관들 모두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유독 연기에 화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복장을 다 완전히 착용한 상태였었고 또 진압 장비까지 보수도 다 갖고 가진 상태에서 진입한 상태에서 인명검사를 실시하였고 경찰은 강력범죄 수사들을 중심으로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밝히고 건축법이나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물 안전진단을 마치는 대로 소방 국과서 등과 함께 합동 감식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불이 난 이 공사 현장에서는 불과 1년 전에도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사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추락했는데 조사 결과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진압됐습니다. 이들은 잔불을 정리하고 혹시 남은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다가 삽시간에 다시 번진 불길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여 전에는 붕괴 사고로 작업자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제 옆으로 자동차 진입 경사로가 보이는데요. 당시 저곳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며 함께 추락했습니다. 그중 3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부실 시공이 사고 원인이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보와 기둥 연결 부위를 고정하는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결합력이 약했던 게 붕괴 사고로 이어졌던 겁니다. 당시 현장 소장과 관리업체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안전관리도 부실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정 기간 공사를 못했던 기간이 있을 거고 작업을 몰아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뭔가 안전수칙과 안전규정과 안전조치들을 못했을 가능성은 있죠.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붕괴 사고 이후 불과 1년 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공 과정 전반의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베테랑 구조대장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불이 대부분 꺼졌다고 판단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갑자기 살아난 화마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면서 상황 관리에 조금 더 치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평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또 다시 뿜어져 나온 건 큰 불길을 잡은 뒤 3시간 만이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이미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었고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2층까지 순식간에 번진 불은 구조대원 5명을 집어삼켰고 고립돼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뒤늦게 다시 발령된 대응 2단계 조치.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화마 속에 3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26살 구조대원 등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5명 진입해서 저희가 인명검색을 1차 했지만 2차 추가적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선착대가 도착한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자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대응 단계도 차례로 하향했습니다. 이때 내부로 진입해 인명 수색 작업을 한 김동식 구조대장은 다시 치솟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참사. 구조자를 제때 구하지 못할 경우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방당국이 성급하게 대응 단계를 낮추고 무리한 현장 진입을 용인한 게 공통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부들 다 나왔다라고만 해줬으면 구조대 절대 안 들어가죠. 만약에 구조대 안 들어가고 진압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비난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화재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임무가 주어진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구조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다시 불거진 내홍에 의원들의 분노는 이준석 대표에게 향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작성했는데요.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향한 진심을 호소하고 윤 후보가 포용하면서 상황은 급 반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이후 변화와 단결을 기치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석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당이 단합해 대여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 재신임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당의 내부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직 인선과 후보 일정에 불만을 표출했던 이준석 대표는 끝내 불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즉각 이 대표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표를 쫓아내려는 시도는 논란만 부추기고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거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해당 행위를 하는 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 양아치라는 격한 말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찌질이 청년 꼰대 되지 마라. 아시죠? 예. 그 대표가
찌질이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하신 분은 몇 분이냐 혹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냥 나왔어. 난상 토론 끝에 의원들은 이 대표의 언행에 심각한 일탈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태가 재발할 경우 즉각 사퇴하라는 결의문에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직접 입장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공개냐 비공개냐 줄다리기 끝에 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30분 동안의 즉흥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선대위에 복귀할 뜻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습 문제에 운운한 것은 표현이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 젊은 층과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습 문제라고 제가 입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후에도 성토는 이어졌지만 저녁 늦게까지 발언을 쏟아내면서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불쑥 등장한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로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갑작스런 화해에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은 채 어색하게 봉합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또 터져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극적으로 봉합되기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대치 상황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쇄신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선대본부 인선 문제와 후보 일정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대책본부로 다시 출발한 첫날, 윤석열 후보가 출근길 지하철역 앞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연신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전날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연습 문제 하나를 푼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힘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은 언제든지 마다 않고. 이준석 대표의 그 제안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식 일정도 아닌데다가 사전에 연락받은 것도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선거대책본부 인선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을 상정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부총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겁니다. 부동산 의혹 문제도 있던 데다가 윤핵관들이 여전히 뒤에 남아있는 결과라면서 안건 상정마저 거부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회의 내내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윤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권 사무총장과 이 부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원희룡 중앙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윤재옥 선거대책부본부장 겸 상황실장 임명도 확정지었습니다. 당무 우선권이란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당무 전반의 의사결정권을 먼저 갖는다는 당원 규정인데 이걸 발동한 겁니다. 협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임명권자가 최고회의에 의견을 달라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났고 임명 절차를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더는 이 대표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홀로서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야당의 자중질환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 뜻을 묵살했다고 자세를 낮추며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 언론사 공동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민에게 미움받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다 시장과 충돌한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 국민을 지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자세를 낮춘 건데 여기 발맞춰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수도권 노후단지 주민들과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듣고 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은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통합을 내세웠는데 연립정부, 이른바 연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한을 타인과 마음대로 나눠선 안 된다는 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야권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딴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의 무슨 실 사건이죠.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큰 호응을 받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비난에 대해선 수많은 사람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재원 규모도 크지 않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속에 이재명 후보는 관련 언급을 자제한 채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민심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제3지대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존재감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에 따른 깜짝 반등인지 아니면 추격 전에 확실한 시동이 걸린 것인지 지지율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줄곧 5% 내외 박스권에 머물던 안 후보가 연말연시를 지나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사이 6%포인트나 올라 1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아직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단일화 적합도, 단일화 경쟁력을 묻는 조사에서 안 후보가 훨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당 안팎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윤 후보가 모두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 보수 유권자를 적극 공략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이전에는 상당히 진보, 그다음 중도, 이제는 약간 보수 쪽으로 약간 진영이 옮겨왔다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던 그 표심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안 후보는 높아지는 지지율에 교만하지 말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 대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서 원하고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반면 바짝 추격당하는 입장에 놓인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선대위 예산으로 새 출발을 발표한 뒤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공약을 내놔도 당내 갈등에 묻혀 전혀 빛을 보지 못하면서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민주당도 안 후보를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보는 건 지나치다고 깎아내리면서도 추이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평가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 저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한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3강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내홍이라는 반사 이익을 넘어 실질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 계속된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 불만이 높아지자 통상 5주 전쯤에 나오던 민생 대책을 한 주 앞당겨 발표한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도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과일이나 고기 몇 개 사면 워낙 그 부담이 커서 항상 가격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부담 없이 담았는데.
서울대 자주 쓰는 사과는 10개 기준으로 평년보다 4,000원 넘게 올랐고 삼겹살은 100g에 700원, 달걀도 30개들이 한 판에 6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치솟는 물건값에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의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일주일 빨리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평소 공급량의 1.3배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천 톤을 공급하고 가격 급등 원재재 대상으로 세제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책과 동시에 소비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설 성수기엔 최대 2만 원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5에서 10% 싸게 사서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모바일 기준 100만 원까지 올립니다. 계속된 거리두기로 연말연시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새로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이면 설대팔 성수품을 살 수 있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앞서 발표한 지원책의 집행 속도도 높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30일 동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설 연휴인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 국민에게 무제한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체포한 직원의 집에서 금괴 일부를 확보하고 계좌를 동결해 500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윗선의 지시나 공범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80억 원을 횡령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이 씨가 숨어있던 자택 아래층에서는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이 씨가 횡령 자금을 이용해 사들인 금괴 가운데 일부입니다. 흔한 이런 배송이 아니다 보니까 6번 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시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었고요. 좀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씨는 1kg짜리 금괴 850여 개, 모두 680억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현장에 남아있던 건 절반 정도인 430여 개, 300억 원어치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나머지 금괴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가량 남아있는 주식 계좌를 확인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피해액 1,880억 원 가운데 500억 원 정도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씨는 지난달 건물 3개를 부인과 여동생, 처제 이름으로 증여하고 횡령자금으로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지 않고 한두 분 정도 보시는데 여기 사시는 거니까 일주일 안 사시니까. 경찰은 범행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1,8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이 씨 혼자 횡령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 가족 측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씨 측 변호인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윗선의 지시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찾지 못한 금괴나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범 연루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 폭동 사태 1년을 맞은 현지 시간 6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한 연설에서 진실에 빛이 아닌 거짓의 그늘에 살아가는 국가가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1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의회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서 의사당에 무차별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일용 난입 사태를 정치적 폭력, 당파적 인사들의 국민 의사 뒤집기, 거짓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런 정치극은 바이든이 완전히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나라는 더는 국경이 없다. 코로나19 통제를 완전히 전적으로 잃었고 에너지도 자립적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고 군은 혼란에 빠졌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혹은 항복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민망한 날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에 맞지 않은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가 호주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대체 의학을 믿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호주 오픈 10번째 챔피언도 또 메이저 최다 우승도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테니스 1위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출전을 허가했지만 호주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조코비치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Mr. Djokovic failed to provide appropriate evidence to meet the entry requirements to Australia, and visa has been subsequently cancelled. 비자가 취소되면서 조코비치는 멜버른 공항에서 밤을 보낸 뒤 정부관리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Rules are rules, and there are no special cases.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행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호주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조코비치가 앞서 면제 허가를 받았다며 호주 오픈 출전을 알리자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코비치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르비아 대통령도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면서 베오그라드 주재 호주 대사를 부르는 등 외교전 비화 우려도 나옵니다. 재작년 노마스크 대회를 열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도쿄올림픽에는 미접종 상태로 출전했던 조코비치. 9번이나 정상에 올랐던 호주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을 겨냥했지만 새 역사를 쓰기는커녕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차량용 액화 석유가스, LPG 등 연료 가격 상승에 저항해 시작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비 때문에 전 세계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핵 연료 시장 조사 분석업체 데이터를 인용해서 파운드당 우라늄 가격이 지난 4일 42달러에서 5일 45.25달러로 8%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카자흐스탄 외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북미와 호주 우라늄 회사의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종일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4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는 등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일부 도로에 살얼음이 생긴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4도, 대전 영하 6.5도, 광주는 영하 2.6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 4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수일째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고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향한 진심을 호소하고 윤 후보가 포용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묵살했다며 자세를 낮추고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등이 학원과 독서실을 넘어 시설 전체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은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가 서둘러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성소품은 역대 최대로 공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3,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183명이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서 4,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원과 독서실에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중단 재판도 오늘 열리는데 각 법원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며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 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2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부터의 이 변화 추이를 갖다 함께 좀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행 정지는 임시 조치 성격이라 시설 3곳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정식으로 취소할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핵심인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제기된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출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립니다. 앞서 학원에 대한 법원 결정은 첫 신문이 열리고 11일 만에 나왔지만 재판부마다 달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줄 소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이 생긴 미접종자 10여 명은 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는 가족의 백신 부작용이나 지병으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 패스로 인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방역 패스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3 학생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각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프랑스도 백신 패스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쓰나미처럼 번지면서 유럽 주요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기준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프랑스가 33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18만 9천여 명,
스페인 13만 7천여 명 순입니다. 오미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자 프랑스 하원은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에도 백신 패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다중 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L'objectif de ce texte de loi, c'est de sauver des vies, c'est de protéger nos hôpitaux, de soulager la charge de travail de nos soignants. 이탈리아 정부는 50세 이상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50세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감염 뒤 회복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슈퍼 그린 패스를 보유해야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Che il vaccino non è soltanto una difesa personale, ma è difesa della collettività, del tuo vicino di casa, dei tuoi figli, della tua moglie, dei tuoi nonni. Se questa gente non lo capisce è indispensabile che ci sia un obbligo.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Omicron is hospitalizing people and it's killing people. In fact, the tsunami of cases is so huge and quick that it is overwhelming health systems around the world.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씩 새로 나오면서 의료진 공백도 커지자 의대생들을 현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 USA 투데이는 현지 시간 6일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서 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집계된 총 확진자는 이전 7일과 비교해 89% 증가한 402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또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57만 5천 명으로 1분당 40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코로나19 검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와 자가진단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메시지 관리 미숙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내 조율 없이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CDC 수장이 된 로셸 월렌스키 국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에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DC의 격리 기간 축소 지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추가 접종이 중요한 대책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도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해 5월 백신 접종자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2개월 만에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월렌스키 국장이 백악관 등 행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다 맡긴다는 식의 모습을 보일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윤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똑같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저희 하여튼 뭐 분골쇄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개발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신 게 있는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터져나오며 사퇴 결의안까지 마련됐지만 결국 철회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순 문제 표현이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 젊은 층과 함께 가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하고 단순히 선대위에 합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젊은 층의 지지가 떠난다면서 진심 어린 노력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의원들의 성토는 이어졌지만 밤늦게까지 발언을 이어가며 분노는 누그러졌고 결국 사퇴 결의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 직후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함께 조문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저녁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직접 모는 차를 타고 함께 평택시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윤 후보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다며 사고 원인을 잘 파악해서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동행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와 극적으로 화해한 이 대표가 자신의 차에 손님으로 모시겠다고 즉석에서 제안하자 윤 후보가 엄지를 축혀 세우며 화답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년부터 연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공약을 당연히 할 것이라며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2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도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도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 고속도로, 도심 철도를 지화해서 추가로 공급하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목포, 여수 MBC와의 신년 특별대담에서 집값 상승에 대해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도권을 억압해서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커진다면서 지방에 투자를 늘려야지 수도권을 누르면 또 시장과 충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너무 무리한 수사가 원인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검찰 특수부 수사 스타일이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고 배치되는 증거는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자신을 향한 의구심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워낙 이해관계가 큰 일에 외면하지 않고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감이든 다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강화된 방역 상황에 맞춘 전국 민심 탐방 일정 메타버스 시즌2를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순회 일정 출발지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일상 속 접점을 늘리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도보 등을 활용한 메타버스 시즌2의 출발을 알립니다. 이후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리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동작구에 있는 육아 보육 지원 시설을 방문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주민들과 반상회를 진행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젯밤 이준석 대표와의 전격적인 화해를 발판 삼아 다시 정책과 대여 공세에 주력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오후 2시에는 당사 후보 사무실로 대장동 원주민들을 초청해 피해 상황을 듣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복지국가 실천연대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는 데 이어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온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일 차인 오늘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묘역을 참배하고 천안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전국 민심 청취 일정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캠프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내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 부실장이 캠프 일정 등을 이유로 다시 출석 날짜 변경을 요청하면 조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관 3명이 희생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가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7층짜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난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습니다. 3명 모두 같은 소방서 소속으로 구조대 한 팀이었습니다. 28년 차 베테랑 팀장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그리고 8개월 된 막내 소방관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내 화마를 피하지 못한 소방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28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자 구조팀을 이끌던 이영석 소방위는 두 자녀를 둔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선 누구보다 먼저 위험한 곳에 달려가 팀원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빈소는 솔선수범하고 활기 넘치던 선배를 잃은 동료들의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6년차 든든한 소방관이었던 박수동 소방교는 결혼을 석 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살가운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막내 조우찬 소방사는 채 꼽히지 못한 26살입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전역하고 지난해 5월 소방관이 됐습니다. 특전사 동기와 소방학교 동기들에겐 조 소방사가 소방관이 되어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아직 선명합니다. 내 성실하고 무대 있을 때도 훈련 같은 것도 정말 긍정적으로 잘 받아왔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 나와서 친구가 돼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 3명에게 옥저근정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희생된 소방관들은 거의 다 잡혔던 불길이 갑자기 커지고 구조물까지 무너지면서 고립된 걸로 보입니다. 내부에 남아있던 LPG 가스통과 보온제 같은 가연성 물질에 남아있던 잔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난 창고는 준공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률은 80%를 넘었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는 1층에선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미장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작업자 5명은 화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새벽 사이 큰 불길을 잡았지만 산소 용접을 위한 산소통과 LPG 가스통, 보온제 같은 가연성 물질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잔불이 옮겨 붙으면서 다 잡은 불길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거로 추정됩니다.
그 일대가 한 5km, 반경 10km 이내까지 이제 연기가 꽉 차가지고 이제 뭐 차 문을 닫아도 이제 그 스티로폼 탔네. 여기에 창고 외벽도 불이 취약한 스티로폼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급격히 커진 불로 내부 구조물까지 붕괴되면서 잔불 정리를 위해 투입했던 소방관들은 삽시간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인명 검색 및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고립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지정돼 있었는지, 가연성 물질은 제대로 분리돼 있었는지 등 화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 떨어져 나간 바퀴가 열차가 멈춘 지점보다 3km 앞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초기의 외부 충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제는 차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배음이 들리더니 KTX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창 밖에서는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잠시 뒤 여전히 속도가 줄지 않은 열차는 다시 껌껌한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차가 두 번째로 진입한 터널이 영동터널인데 긴급 제동에도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고가 영동터널보다 앞선 5탄 터널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열차가 터널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큰 굉음이 있었고 이제 유리창이 일제히 깨졌는데 주변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를 반복한 걸로 봐서 터널을 들어갔다가 나갔다를 반복한 것 같고, 항공철도사고위원회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로 빠진 바퀴는 열차가 멈춰선 지점보다 3km 정도 앞선 5탄 터널에서 발견됐습니다. 5탄 터널 인근에서도 탈선한 자국과 파편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가 5탄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 이미 파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앞서 충북소방본부는 KTX가 영동터널 통과 시 터널 내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코레일은 사고 터널 내 미상의 물체와 부딪히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으로는 외부 충격보다는 차량 자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멈춰선 열차 사진에서도 탈선한 네 번째 객실보다 앞에 있는 KTX 기관실과 첫 번째 객실의 바퀴 앞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선 이후 긴급 제동 과정에서 파손됐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어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KTX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첫 차 출발 전까지 작업을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부 하행선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웠고 배려하는 딸로 키웠습니다. 사망의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가 법치 국가로 법이 존재하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법도 없고 검찰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저희 부모가 지금까지 겪은 심정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또 아마 일반 국민들도 오늘 아마 7년 선고된 게 나오면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형량이라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도 7년, 8년씩 다 선고가 되거든요. 네, 올해 CES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층 더 진화한 형태의 로봇을 선보이면서 해외 관련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의 움직임은 더 정교해지고 그만큼 활용도는 더 넓어졌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홍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BTS의 음악에 맞춰 로봇개 3마리가 춤을 춥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호흡과 균형이 맞아 마치 아이돌 그룹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SF 영화에 나오듯 캡슐처럼 생긴 개인 운반체가 조이스틱 조작만으로 360도 회전하며 전시관을 누빕니다. 평평한 직육면체에 바퀴 4개가 달린 모베드는 울퉁불퉁한 바닥은 물론 계단도 수평을 유지하며 오르내립니다. I have to say that I visited the Hyundai robotic lab, and what we've seen with the MobiBed products are just amazing. And it's a very nice way to extend the human capabilities with the new robotics capabilities. It's really interesting.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자동차는 내놓지 않고 로봇만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이 탈 때 다이나믹 펀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 크기의 어떤 하중을 얹을 때 그런 하중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이송하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지면에서 탐사를 하거나. 두산 로보틱스 전시장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호흡을 맞춘 협동 로봇 드러머와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카메라 로봇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은 최대 2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 같은 협동 로봇 업계에서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강자입니다. 사람을 돕는 협동 로봇의 가장 중요점인 안정성에서 최고급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10개의 라인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가전회사답게 가족용 로봇을 가져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옆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원격 조종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일을 대신해주는 집사 같은 존재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지난 2020년에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600억 달러로 10배 이상 급증이 예상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 CES를 통해 로봇 기술의 진화가 또다시 확인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사용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찬바람이 덜해서 체감하는 추위도 심하지 않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4도까지 올라서 공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 대전은 영하 6.8도, 대구는 영하 5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2,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4도, 대전은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Odradili su vrhunski posao i svaka im čast. Brzo su i efikasno to odradili. Kako su izgledale minute i sekunde dok nisu došli? Sporo. Sporo. Ali dobro je. A što je bilo, što je pošlo po krivu? Svašta.
굿모닝 YTN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혹시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찾으러 들어갔다가 불길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고립됐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나오는 화재 현장에서 구급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실종된 소방대원 3명이 발견된 겁니다.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대원 5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건 오전 9시 10분쯤.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나머지 3명은 내부에 고립됐다가 3시간 반 만에 구조됐지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전날 밤 첫 화재 발생 직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밤샘 진화 작업으로 7시간 만에 불길이 거의 잡혔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꺼지는 듯했던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최대 5개 소방서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100여 명에 달하는 인력과 장비 수십 대가 투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내부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고 매캐한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내부에 투입된 소방관들 모두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유독 연기에 화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복장을 다 완전히 착용한 상태였었고 또 그 진압 장비까지 보스도 다 갖고 가진 상태에서 진입한 상태에서 인명검사를 실시하였고 경찰은 강력범죄 수사들을 중심으로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밝히고 건축법이나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물 안전진단을 마치는 대로 소방 국과서 등과 함께 합동 감식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는 1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부구에 있는 7층짜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난 불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이 면적이 넓은 데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베테랑 구조대장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불이 대부분 꺼졌다고 판단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갑자기 살아난 화마에 쓰러졌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면서 상황 관리에 조금 더 치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평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또 다시 뿜어져 나온 건 큰 불길을 잡은 뒤 3시간 만이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이미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었고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2층까지 순식간에 번진 불은 구조대원 5명을 집어삼켰고 고립돼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뒤늦게 다시 발령된 대응 2단계 조치.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화마 속에 3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26살 구조대원 등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5명 진입해서 저희가 인명검색을 1차 했지만 2차 추가적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선착대가 도착한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자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대응 단계도 차례로 하향했습니다. 이때 내부로 진입해 인명 수색 작업을 한 김동식 구조대장은 다시 치솟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참사. 구조자를 제때 구하지 못할 경우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방당국이 성급하게 대응 단계를 낮추고 무리한 현장 진입을 용인한 게 공통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부들 다 나왔다라고만 해줬으면 구조대 절대 안 들어가죠. 만약에 구조대 안 들어가고 진압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비난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화재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임무가 주어진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구조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번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희생된 소방관 3명의 장례가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소방청은 고 이영석 소방위와 고 박수동 소방교, 고 조우찬 소방사의 연결식이 내일 오전 10시 이충 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립묘지 안장, 옥조 근정훈장 수여와 1계급 특진 추서, 국가유공자 지정 등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에 따른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는 평택시 제2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3,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83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4,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하루 환자는 이틀째 4,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300명 넘게, 일주일 전보다는 900명 이상 줄면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최근 조금씩 감소하다 지난달 13일 이후 24일 만에 8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규모가 더 축소되면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자 규모가 줄면 위중증 환자가 1, 2주 시차를 두고 감소하고 다시 7에서 10일 뒤 사망자 규모에도 반영된다며 사망자 수도 곧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0세 이상의 백신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12월 1주 35.8%에서 12월 5주 21%로 감소하였고 오늘 기준으로는 15.6%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병상을 계속 추가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사흘째 50%대를 이어가며 예전의 포화 상태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18세 이하 환자 비중은 25.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롱코비드가 무증상 감염이나 아이들한테서 챙긴다라는 보고는 충분히 있었고 그 안에는 또 인지 능력 저하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학생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18세 이하 환자 수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인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현직 의사 등이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현직 의사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1차 신문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 패스 시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인용되면 시설 전체에 대한 제도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이 또 한 번 제기됐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직 활동이 중단된 취업준비생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주부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신청인들의 사연을 전하며 청소년뿐 아니라 방역 패스 정책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방역 패스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 군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시민 1,700여 명의 이름을 올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면서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 불을 켜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집회도 예정돼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황유태 기자입니다.
밤 9시에 영업을 마친 카페 사장이 간판과 실내 전등을 켜놓은 채 가게 문을 잠급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에 항의하며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 점포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에 동참한 겁니다. 지금 시간은 밤 9시 46분입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밤 9시가 넘으면 이 카페는 진즉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저도 2년간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역 패스 부분은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감시자 역할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정책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 영업 제한 철폐를 호소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고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는 이달 말 자영업자 20만 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보다는 손실을 100%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작년 7월까지 총 15개월 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 안 한 겁니다. 보상 안 하고 작년 7월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 겁니다. 오는 10일과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방역 패스 논란에 이어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기준 EU 회원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총합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시작 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4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는 현지 시간 6일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서 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집계된 총 확진자는 이전 7일과 비교해 89% 증가한 402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또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57만 5천 명으로 1분당 40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분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불이 대부분 꺼진 걸로 보고 다시 수색을 하다가 불이 갑자기 재확산하면서 고립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현장 사진을 담은 3가지 신문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앙에 있는 게 동아일보에서 담은 사진인데 실종됐던 소방관들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걸 지켜보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참담한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양쪽에 담겨있는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완전히 까맣게 그을린 지친 소방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 오른쪽 한국일보 사진 위에는 큰 글씨로 또라는 한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또라는 글씨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앞서서 지난해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도 베테랑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한 바 있죠. 예. 이처럼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예.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진짜 앞으로는 좀 이런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논의가 좀 본격화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연일 국민의힘 소식이 신문에 자주 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매일, 일단 정리는 된 거죠? 예, 매일 실리고 있는데 매일 분위기가 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도 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 신문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 신문들에서 이번 내용이 약간은 정리되는 모습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예. 한겨레 신문 그리고 조선일보 2가지 신문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나온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포옹하는 사진 일면에 실었고요. 예. 2주간의 갈등을 풀고 원팀을 선언하면서 포옹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또 다른 면에서 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홍준표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두 사람을 설득했다 이런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한겨레 신문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극한 갈등 끝에 불안한 봉합을 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추후에 재보선 공천권에 대해서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야권 단일화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요. 안 후보가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20, 30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입장을 경향일보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 윤석열 보고 쓸어내린 가슴, 안철수 보니 다시 조마조마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느낌은 다 가지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요. 안 후보의 상승세를 반사 이익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15%까지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안철수, 윤석열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철수 후보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15%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내가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던 수치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방역 패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이 있잖아요. 이게 앞서 있었던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이 내용 실려 있는데 뭐 이전에는 학원,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요게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17종이 대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사실상 방역 패스가 올스톱되는 거다. 한국일보는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법원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나서서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 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추후에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면 해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예외 대상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전망도 소개했습니다. 이게 앞서 정부 저희가 앞서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던 그 기사에서 보면 그 이제 같은 팩트를 놓고 따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다음 국제면인데 카자흐스탄 시위 소식이네요. 이게 충돌이 좀 격해지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고요. 동아일보에 실린 두 사진을 보시면 아마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모습 지금 확대가 먼저 될 텐데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총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바로 시위대입니다. 그리고 방금 왼쪽에 확대된 모습, 여러 명이 모여서 곤봉과 방패로 한 사람을 구타하는 모습인데 구타하는 사람들이 시위대고요. 맞고 있는 사람이 곤봉과 방패를 빼앗긴 경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십 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치는 유혈 사태가 빚어졌다고 이 신문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위는 새해가 되면서 LPG 가격 상한제를 없애고 빠른 시간 안에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 발단이 되었지만 뭐 근본적으로는 장기 독재라던가 양극화 심화 그리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 러시아가 공수 부대를 파견을 했는데 러시아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가 미국이 선동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러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만 봐도 현지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커피값 소식이네요. 이게 사실 현대인들이 밥보다 비싸게 주고 먹는다는 게 커피인데 이게 더 오르는 겁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제목이 커피 너마저입니다. 뭐 이 기사에 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12월 외식 물가가 공개될 때 커피만 유일하게 한 해 전과 비교해 0.0%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8년 가까이 가격을 유지했던 스타벅스가 최근에 여러 이유로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그 주요한 이유로 원두 가격 상승을 꼽았는데요. 네. 뭐 이상 기후라던가 아니면은 현지에서의 수급 문제로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총대를 메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또 언제 인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스타벅스 지금도 비싼데 굳이 올려야 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조코비치 선수, 테니스 조코비치 선수 얘기. 저희가 어제 그 호주 오픈 특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황이 그 사이에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를 직접 찾았더니 조코비치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호주 정부가 정한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항에서 밤새 조사를 받고 현재는 공항 인근 호텔로 옮겨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코비치 측은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한 이제 조코비치 측이 말한 허가는 빅토리아 주 정부가 내준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입국 심사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조명을 하고 있고요. 이 허가를 내줬던 빅토리아 주 정부 같은 경우도 대회 참가를 허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입국 심사는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조코비치가 면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비행기로 바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하는데요. BBC가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하락한 모리슨 총리가 조코비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의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눈에 띄었고요. 한편 조코비치의 입국 거부가 세르비아와의 외교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코비치가 격리된 호텔 앞에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기술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 네, 미국 라스베가스 CES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올해 처음 소개된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지금껏 전시된 적이 없었던 3가지 분야가 신설됐는데요. 음식 관련 푸드테크와 그리고 우주기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기술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TV는 세계 최초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됐는데요. 소비자들은 이 TV를 통해서 NFT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을 인정받아서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CES는 NFT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시 분야로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푸드테크 기술도 올해 CES에 처음 전시됐는데요. 푸드테크 분야 국내 스타트업은 현장에서 고성능 센서와 로봇 기반의 AI 셰프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유명 셰프들의 메뉴를 그대로 재현한 첨단 기술로 음식 맛을 빅데이터화해 고성능 센서로 분자 단위까지 요리 과정을 분석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짜파구리는 물론 서울 특정 레스토랑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맛을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관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 우주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주기술 역시 올해 CE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특히 9m 크기의 소형 우주왕복선이 공개된 시에라 스페이스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승무원과 화물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왕복선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조종사 없이 자율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VR 기기로 무중력을 체험해보는 공간도 마련됐으며 소니와 인텔, 퀄컴 등 반도체 분야 기업들도 우주 관련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지난해 오늘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6일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의 마지막 절차인 의회 인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의회로 몰려갔고 의사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에 휩싸였습니다. 의회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의회 폭동 1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신성한 곳에서 민주주의는 공격당했고 국민의 의지는 폭행당했으며 헌법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견뎌냈고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must decide what kind of nation are we going to be? Are we going to be a nation that accepts political violence as a norm? Are we going to be a nation where we allow partisan election officials to overturn the legally expressed will of the people?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을 수수방관했고 대선과 관련해 거짓을 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 didn't see a former president who had just rallied the mob to attack, sitting in the private dining room off the Oval Office in the White House, watching it all on television and doing nothing for hours.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맞불 기자회견을 하려다 참모들의 만류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해 완전히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 폭동 사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700명이 기소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의회는 특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있고 법무부는 폭동 범법자들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든 법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공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마하 5 이상의 속도에 미달됐지만 이번엔 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자강도에서 쏘아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를 비행해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지만 시험 발사 결과에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9월에 발사했던 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비행거리가 3배 이상 늘었고 최대 마하 3 이하에 머물렀던 비행 속도가 성공 기준인 마하 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비행 구간에서 상하 좌우에 장착된 날개로 변칙 기동이 가능하고 연료 주입식이 아닌 앰플화된 연료 장치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차례 발사해서 어느 정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보인 이상 초기 개발 단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 개발에 성공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속도에 변칙 기동까지 더할 경우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핵을 확보한 북한이 앞으로 대외 정세와 상관없이 발사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보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6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고 언젠가 북한이 그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면 아시아 안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시험 발사 주장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를 본 미사일 전문가들은 보여진 게 뭔지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유관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을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큰 국면을 바라보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왕원빈 대변인은 특히 각국은 언행을 신중히 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동부전선 월북 사건으로 철책 경계 실패했다는 질책을 받은 우리 군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 기간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소리나 레이더와 연동되는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 전 GOP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동부전선 월북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합동참모본부. 원인철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경계기간 확립, 특별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참이 규정한 경계작전 핵심의 3요소 가운데 장비와 시설엔 문제가 없었고 임무 수행 요원과 조건 반사적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합참은 2월부터 전 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임무 수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경계작전에 잇따라 실패한 22사단의 GOP와 해안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가 시범 적용됩니다. 21년 기순 상황 발생 이후 해당 지역 인근 6km 구간에 6개소에 AI를 적용한 과학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리를 활용하고 레이더와 연동된 AI 경계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해 오탐지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2차례 수동으로 동기화를 해야 하는 22사단 전 GOP 지역의 노후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내년까지 싹 교체됩니다. 군은 22사단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는 GOP 감시 카메라에 AI 기능을 추가해 감시 거리를 늘리고 좌표 표시, 안개 보정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GOP 철책선 광망은 땅의 진동과 전파, 열, 적외선까지 탐지하는 복합 감지 센서로 교체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해안과 강가, 주둔지 경계에도 AI 기능이 포함된 감시 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알마티 공항을 장악하면서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은 13시간가량 공항에서 대기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연료 가격 등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청 등 관공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수십 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또 경찰도 1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Блогерлер, мына алып қашпа әңгіме көп болып жатыр мына жерде. Анау болды, мынау болды. Бұл жерде бейбіт шеру өтіп жатыр. 30 жыл жиналған пружина бүгін жазылды. түнде міне атылдық бәрімізде. 시위대가 알마티 공항에 난입해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인천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탑승객들은 13시간가량 공항에서 대기하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는 차량용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이 2배로 인상된 데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지난 2일부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촉발됐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위를 촉발한 LPG 가격을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소요 사태의 배경에 국제 테러 분자들이 있다며 옛 소련권 군사안보협의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В связи с этим, полагаясь на договор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я сегодня обратился к главам государств ОДКБ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Казахстану в преодолении этой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이에 따라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카자흐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세력의 장기 독재와 전횡,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악화한 경제난 등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유럽연합 EU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한 카자흐스탄에 공수부대를 파견하자 러시아에 카자흐스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모든 당사자의 자제와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카자흐스탄 내 대화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예소련 국가들의 안보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현재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으며 러시아는 공수부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용 액화 석유가스, LPG 등 연료 가격 상승의 저항에 시작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때문에 전 세계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핵 연료 시장 조사 분석 업체 데이터를 인용해서 파운드당 우라늄 가격이 지난 4일 42달러에서 5일 45달러 25센트로 8%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카자흐스탄 외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북미와 호주 우라늄 회사의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위 우라늄 공급 국가로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충격 속에 미국이 돈줄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풀린 돈이 급속히 회수될 수 있다는 전망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휘청했습니다. 보도에 호준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푼 돈이 부메랑이 돼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각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도 LPG 가격 정책이 방아쇠가 됐지만 근본 원인은 인플레입니다. 코로나를 잡아도 물가를 못 잡으면 정부도 위험해집니다. Many people remain unsettled about the economy and we all know why. They see higher prices.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사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 이후 더 강력한 카드인 양적 긴축을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 즉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사들였던 수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다시 내다 파는 것으로 실행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이런 내용의 지난달 FOMC 정례회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3월 금리 인상, 상반기 양적 긴축 가능성이 공론화됐고 저금리에 힘입어 고공행진하던 뉴욕 증시 등 글로벌 증시와 각국 외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용 호조를 등에 업은 미국의 긴축 카드에 경기 부양과 인플레 잡기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각국 금융당국의 계산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6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5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5만 건으로 3만 6천 건 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주 청구 건수 또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도 평균 22만 건에 이르렀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방공부대가 서부 안바르주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접근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부상이나 손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 시도는 미군 무인기에 의한 폭산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의 이주기에 맞춰서 이라크 내 미국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최근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며 날이 제법 춥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7도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8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덜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가 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수일째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서울 영하 5.7도, 광주 영하 3.4도로 예년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광주 8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주말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작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